먹물이 튀어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꽃을 피우자 서윤의 심장이 덩달아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이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손끝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과장 안에는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묵향, 그리고 며칠을 씻지 못한 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탁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에 놓인 시제를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국가의 안위를 논하고 백성을 구휼할 방도를 적으라는 고귀한 명제가 적혀 있었으나 서윤의 눈에는 그 글자들이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니 도포자락 속에 감춘 여인의 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가슴을 단단히 옥죄고 있는 무명천이 살을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왔다. 그녀가 붓을 들어 올리자 붓끝에 맺힌 검은 먹물이 위태롭게 흔들렸는데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그녀의 운명과도 같아서 서윤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정신을 다잡아야만 했다. 만약 이곳에서 정체가 탄로난다면 단순히 시험을 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며 병든 남동생과 유배지의 아버지는 영영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감고 깊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씨를 끄집어내어 손의 떨림을 억눌러야 했다. 기억은 매섭게 불어닥치던 삭풍과 함께 3년 전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서윤의 집 마당에는 횃불을 든 관군들이 들이닥쳐 평온하던 가택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아버지서 대감이 뇌물을 받고 국고를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그 밤, 하늘에서는 마치 이 억울함을 대변하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고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서윤과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 석주의 통곡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가마 뒤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던 자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조대감이었는데 그는 서대감이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고 상소를 올리려 하자 선수를 쳐서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세운 것이었다. 빗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서윤이죠. 대감의 가마 앞을 가로막으며 아버지는 죄가 없다고 울부짖었으나 조대감은 가마의 창을 반쯤 열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계집이 감히 나라실에 끼어든다며 호통을 쳤고 그의 하인들은 가차없이 서윤을 밀쳐내어 그녀의 이마가 찢어져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흐르게 만들었다. 그때 땅바닥에 처박혀 바라보았던 조대감의 그 오만하고 경멸에 찬 눈빛은 서윤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낙인처럼 찍혀 그녀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흉가처럼 변해갔고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남은 것은 병약한 어머니와 폐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 석주뿐이었기에 서윤은 여인의 몸으로 팥바느질과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해야만 했다. 유배지로 떠난 아버지는 화병을 얻어 위독하다는 소식만이 간간히 들려왔고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석주는 밤새 기침을 토해내느라 책 한 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세상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에게 자비롭지 않았다. 어느 날 조대감의 집사라는 자가 찾아와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있다며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을 때 서윤은 부엌칼을 들고 맞서려 했으나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석주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마치 가슴속의 장기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를 냈고 약을 지을 돈이 없어 산에서 캐온 도라지와 배를 다려 먹이는 것이 서윤이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밤새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창백하게 비치던 때에 석주가 피 섞인 기침을 한 움큼 토해내고는 서윤의 손을 힘겹게 잡으며 누나, 나는 틀렸어. 이번 과거는 고사하고 내년 봄꽃도 보지 못할 것 같아. 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석주의 파리한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동생의 이마를 짚으며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단호하게 말했으나 속으로는 이미 다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짓밟히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세상이 금기시하는 일을 저지르고 장렬하게 산화하리라는 도끼가 그녀의 눈동자 서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석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를 열어 아버지가 입던 빛바랜 도포와 갓을 꺼내 들었는데 묵직한 옷감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마자 전율 같은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무딘 가위를 갈돌에 갈아 날카롭게 만든 뒤 달빛이 비치는 마루에 앉아 자신의 길게 따은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카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여인으로서의 삶, 규방의 법도 그리고 혹시나 품었을지 모를 연정에 대한 미련마저도 함께 잘라내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서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비해둔 하얀 무명천을 가져와 부풀어 오른 가슴을 칭칭 감아매기 시작했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더욱 단단히 매듭을 지었다. 평평해진 가슴 위로 아버지의 도포를 걸치고 상투를 튼 뒤 갓을 눌러쓰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연약한 여인 서윤이 아닌 세상을 향해 칼을 겨눈 선비의 모습이 서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제부터 나는 서윤이 아니다. 나는 서석주다. 라고 읊조리며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동생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서윤은 곤히 잠든 어머니와 동생의 방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뒤 붓과 벼루가 든 괴나리 보찜을 메고 살인문을 나섰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을 걸으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한 번 돌아보면 약해진 마음에 다시 주저앉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여 발바닥이 부르트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서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도중에 만난 주막에서 거친 사내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면 그녀는 낮게 깐 목소리와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하며 점점 남자의 말투와 행동을 익혀나갔고 밤이면 낡은 서책을 꺼내어 달빛 아래서 글을 읽으며 학문을 다졌다. 그녀가 한양 땅을 밟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화려하기 그지 없었으나 그 이면에는 가난한 백성들의 신음과 권문세가들의 횡포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다시 현재의 과장으로 돌아와 서윤은 떨리던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먹물이 튄 자국은 마치 험난한 그녀의 인생처럼 보였으나 그녀는 붓을 들어 그 얼룩 옆에 힘차게 첫 획을 그어내렸다. 그녀가 써내려가는 글은 단순히 답안이 아니라 썩어빠진 조정과 탐관오리들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가는 고발장이었다. 주변의 유생들이 혀를 차며 어려운 시제에 고개를 젓고 있을 때 서윤의 붓은 거침없이 화선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문장은 칼날보다 예리하고 불길보다 뜨거웠으며 그 속에 담긴 울분은 글자 하나하나에 살아 숨쉬며 꿈틀거렸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가끈을 흔들고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서윤은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눈앞의 종이와 붓끝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감독관이 지나가며 그녀의 답안을 힐끗 쳐다보고는 놀란 눈으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으나 서유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 기필코 장원급제하여 그대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리라. 그녀의 마음속 외침이 묵향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한양의 거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꿈틀거리며 온갖 소음과 냄새를 토해내고 있었는데 과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몰려든 유생들로 인해 반촌판준의 주막들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서윤, 아니 이제는 서석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는 낡은 도포자락을 여미며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쳐나갔으나 어깨가 스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리는 버릇은 쉬이 고쳐지지 않았다. 텁텁한 막걸리 냄새와 기름진 전 냄새, 그리고 사내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그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하여 헛구역질이 올라오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무명처는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를 파고드는 고통을 주었고 남장을 하기 위해 억지로 낮춘 목소리는 목구멍을 긁는 듯한 이물감을 남겼지만 이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 정체가 들통날지 모른다는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허름한 객주의 좁은 방 안에서도 그녀는 마음 편히 갓을 벗거나 옷고름을 풀 수 없었기에 밤이 깊어 다른 유생들이 코를 골며 잠든 후에야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 밖으로 나가 숨을 고르곤 했다. 성균관 주변은 그야말로 살얼음판과도 같아서 한순간의 말실수나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 수 있었기에 서유는 그림자처럼 지내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어느 날 오후 서책을 구하기 위해 들른 육조거리는 시끄러운 고함과 함께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든 곳을 보니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가 바닥에 쓰러진 허름한 차림의 유생을 무자비하게 발길질하고 있었는데 그 가해자는 다름 아닌 철천지원수 조대감의 아들 조연이었다. 조연은 마치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쓰러진 유생의 갓을 밟아 으깨고 있었고 주변에는 그의 눈치를 보는 wal패들과 아첨꾼들이 둘러서서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서유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저자는 내 아버지를, 내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간 자의 핏줄이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복수는커녕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 되뇌며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켰다. 쓰러진 유생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조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조연은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더욱 거세게 걷어찼다. 감히 천한 것이 내 앞길을 막다니. 내 놈의 눈에는 내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도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다니. 오늘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다시는 과거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마. 조연의 호통 소리는 거리를 쩌렁쩌렁 울렸고 구경꾼들은 그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서유는 그 참혹한 광경에서 3년 전 빗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던 아버지의 모습을 겹쳐보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의협심이 그녀의 발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가 조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최대한 굵고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멈추시오. 대낮의 도성 한복판에서 그것도 글을 읽는다는 선비가 어찌 시정잡배나 할 짓을 하고 있소? 이것이 그대가 배운 성현의 도리요?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조연의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가며 서윤을 쏘아보았다. 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에게서 풍기는 진한 사약 냄새가 서윤의 코를 찔렀다. 호,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내 일에 참견을 하는구나. 내 놈은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지. 조연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대꾸했다. 목숨은 하나뿐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그대가 진정 명문가의 자제라면 힘없는 이를 핍박하는 대신 그 힘으로 약자를 감싸 안아야 마땅할 터. 지금 그대의 행태는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서슬퍼런 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조연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조연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서윤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그의 팔을 가볍게 쳐내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비틀거리며 체면을 구긴 조연은 악을 쓰며 하인들에게 저놈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고함쳤지만 때마침 술라군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왈패들은 황급히 조연을 챙겨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조연은 멀어지면서도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마. 내 반드시 내 놈을 찾아내어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것이다. 서윤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차갑게 노려보며 오늘 자신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음을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주변의 유생들이 몰려와 그녀의 용기를 칭송하며 이름을 물었을 때 그녀는 짧게 서석주라 하우라고 답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서윤이 묵는 객주방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 이는 그녀와 같은 방을 쓰게 된 덩치 큰 유생 하나가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덥다며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고는 서윤에게 다가와 이보게 자네는 어찌 그리 계집애처럼 곱상하게 생겼는가? 어디 내 술 한 잔 받게나 하며 끈적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들었다.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의 손을 뿌리치고 벽 쪽으로 물러났으나 취객은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리며 더욱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추격전 속에서 서윤의 갓이 벗겨지고 상투가 헝클어졌으며 급기야 취객의 손이 그녀의 가슴팍을 향해 다가오는 아찔한 순간이 닥쳤다. 만약 여기서 붕대가 만져지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공포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고 서윤은 필사적으로 방구석에 놓인 촛대를 집어들고 그를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촛대는 허공을 가르고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 서슬에 놀란 취객은 딸꾹질을 하며 주춤 뒤로 물러나 그 틈을 타서 윤은 방을 뛰쳐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도망쳤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성균관 뒤편의 으슥한 숲속이었는데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달빛이 비치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갓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영락없는 미친 사람의 몰골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싼 무명천을 매만지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남자들만의 세상에서 여인의 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짐승들 사이에서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절한 사투였다.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상투를 다시 틀어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다. 아버지가 겪었을 수모와 병석에서 피를 토하던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정도 시련에 무너질 것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그들의 정수리에 내 이름을 새겨 넣으리라. 날이 밝자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한 모습으로 다시 거리로 나섰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조연과의 일화가 유생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져 조연에게 맞선 배짱, 두둑한 선비, 혹은 하룻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르는 미친놈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개중에는 그녀의 용기를 흠모하여 다가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대감의 보복이 두려워 그녀를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거리를 두었다. 서유는 그 고립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욱 학문에만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낮에는 헌책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밤에는 촛불을 아끼기 위해 달빛에 의지하여 글을 쓰고 또 썼다. 그녀의 글솜씨는 나날이 일취월장하여 간혹 그녀가 재미삼아서 붙인 벽서들이 유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연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으니 그는 왈패들을 풀어 서윤의 뒤를 밟게 하고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윤이 자주 가는 책방, 밥을 먹는 주막, 심지어는 그녀가 몰래 빨래를 하는 개울가까지 감시의 눈길이 뻗어왔다. 어느 날 서윤이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내 놈이 조 도련님을 능멸한 그놈이냐?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사내들이 달려들자 서윤은 가지고 있던 부통을 던져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좁은 골목의 지형을 이용하여 요리조리 피하며 도망쳤다. 그녀는 어릴 적 오라비들과 뛰어놀며 익힌 날렵한 몸놀림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팔뚝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옷은 찢겨 나갔다. 숨을 헐떡이며 안전한 대로변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다는 생각에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서윤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현과 그 무리가 저지르는 비리들을 몰래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매관매직을 일삼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를 축적하며 과거 시험 문제마저 돈으로 거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남장을 한 채 기방의 뒷방이나 도박판 주변을 기웃거리며 정보를 수집했고 때로는 술 취한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 번이나 발각될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한 번은 기생으로 변장한 첩자가 그녀의 품을 뒤지려 했을 때 서윤은 능청스럽게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나는 이미 정해둔 정인이 있어 다른 여인의 향기를 묻힐 수 없소라고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다.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한양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서윤의 신경 또한 극도로 예민해져 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아침이 되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갓끈을 단단히 메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었다. 조연 일파가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진실과 실력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어느 날 저녁 성균관 담벼락 아래에서 우연히 마주친 늙은 스승이 그녀에게 던진 한마디. 자네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네만 그 끝에는 맑은 강물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부디 그 초심을 잃지 마시오라는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유는 그 늙은 스승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다시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날들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차가운 얼음 아래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다. 한양의 밤거리는 낮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나 그 적막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서윤이 밤마다 몰래 써붙인 벽서가 불러일으킨 파장이었다. 이름 없는 선비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작성한 그 글들은
단순히 탐관오리의 비리를 고발하는 수준을 넘어 썩어빠진 조정의 환부를 도려내고 근본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피 끓는 호소문이 되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다시 유생들의 붓끝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서유는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자신이 써붙인 벽서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그림자 속에 숨어 지켜보았는데 이 글을 쓴 자야말로 난세의 영웅이 아니겠는가 하며 주먹을 불끈 쥐는 젊은 유생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늘한 공포가 뒷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의 글이 세상을 흔들수록 조대감 일파의 포위망은 더욱 좁혀져 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조대감은 의금부와 포도청을 움직여 요망한 글을 써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를 색출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저잣거리 곳곳에는 현상금이 걸린 방이 나부터 서윤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그 시각 조 대감의 사랑방에서는 벼루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살기등등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도대체 그 쥐새끼 같은 놈 하나를 잡지 못하고 뭣들하는 게냐. 내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놈들이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었단 말이냐. 조 대감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무릎 꿇은 하인들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고 그 옆에 앉은 아들 조연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조연은 며칠 전 거리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던 그 건방진 유생이 혹시 이 벽서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나 감히 아비에게 자신의 치부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 조 대감은 떨고 있는 하인들을 향해 찻잔을 집어 던지며 당장 성균관과 모든 서당 그리고 과거를 준비하는 객주들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필체가 비슷한 놈을 찾아내라. 내 그놈의 손목을 잘라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악글 썼다. 그 서슬퍼런 살기는 한양의 밤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서윤이 머무는 허름한 객주의 문풍지마저 그 살기에 눌려 파르르 떠는 듯했다.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서윤은 답답한 가슴을 달래기 위해 붓을 놓고 숙소 근처의 청계천 수표교로 향했다. 달빛이 교각 아래로 흐르는 검은 물결 위에 부서지며 은비늘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가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물을 내려다보며 과연 자신이 가는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도 전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때 인기척도 없이 누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는데 놀라 고개를 돌린 서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선비의 복장을 하고 있으나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린 한 사내였다. 그는 서윤과 나란히 서서 물을 내려다보며 달빛이 참으로 처연하지 않소. 마치 할 말은 많으나 입을 다물고 있는 저물처럼 말이오 하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서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곁눈질로 살폈으나 사내의 눈빛은 맑고 깊어 저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사내는 서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어 한 모금 마시고는 서윤에게도 권했다. 술이 아니라 맑은 차이니 걱정 마시오. 이 밤에 잠 못 이루고 나온 것을 보니 그대 또한 세상사에 근심이 많은 모양이구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호리병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대었는데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며 긴장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사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장안에 떠도는 그 이름 없는 선비의 글을 보았소? 어떤 이들은 그를 역적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충신이라 하더이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태연한 척하며 찬물을 삼키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역적인지 충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쓴 글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 않소이까. 백성은 굶주리고 관리는 배를 불리는 작금의 현실을 꼬집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된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사내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서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호, 꽤나 위험한 발언이구려. 만약 내가 관아의 밀정이라도 된다면 어찌하려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오. 서윤은 피식 웃으며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밀정이라면 굳이 이런 달밤에 차를 권하며 운치를 논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제 눈에는 당신 또한 이 썩어빠진 세상에 지쳐있는 길, 이른 나그네로 보일 뿐이요. 그 말을 들은 사내. 아니 자맹을 나온 젊은 왕 이어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오는 것을 느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간신들의 아첨에 둘러싸여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던 왕의 고뇌를 이 낯선 청년이 꿰뚫어 본 듯했기 때문이었다. 이어는 가끈을 만지작거리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만약 왕이 힘을 가진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소?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밤하늘에 뜬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왕은 저 달과 같아야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여야 하지요. 허나 지금의 왕은 구름에 가려져 있어. 간신배라는 먹구름을 걷어내지 않는 한 달은 영영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왕이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서윤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이연의 폐부를 찔렀으나 그것은 아픔보다는 시원함을 주는 통증이었다. 그는 눈앞에 이 당찬 청년에게서 난세의 인재를 발견한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참으로 명쾌한 비유로다. 내 살면서 수많은 유생을 보았으나 자네처럼 거침없이 폐부를 찌르는 이는 처음 보았네. 이름이 무엇인가? 서석주라 하오. 서윤은 죽은 동생의 이름을 대며 고개를 숙였다. 이헌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허리춤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어 서윤에게 건넸다. 내 이름은 그저 이 선비라 해두지. 이 부채는 보잘것없으나 내 벗이 되어준 증표이니 받아두게.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더 좋은 술을 대접하겠네. 서윤은 얼떨결에 부채를 받아들었고 이헌은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의 어깨가 짊어진 무게가 자신의 것과 닮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부채를 펼쳐보았는데 거기에는 위민외민이라는 두 글자가 힘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서윤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뭉클함이 솟구쳤고 자신이 걷는 이 길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그와 교분을 나누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만약 그가 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때도 나를 벗이라 불러줄까. 다음 날부터 한양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조대감은 자신의 신복들을 대거 풀어 서윤의 은신처를 압박해오기 시작했고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도 상호 감시가 강화되어 서로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윤은 더욱 몸을 사리며 객주방에 틀어박혀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진했으나 조연의 마수는 기어이 그녀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녀의 방을 뒤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책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붓과 벼루가 깨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남장을 위해 사용하는 무명천을 숨겨둔 반다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다행히 천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급히 짐을 챙겨 거처를 옮기려 했으나 객주 밖에는 이미 낯선 사내들이 진을 치고 감시하고 있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된 서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냉정함을 되찾았다. 지금 도망친다면 그것은 곧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아버지를 구할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깨진 벼루 조각을 주워들고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돌파하리라. 그녀는 그날 밤 보란 듯이 객주 마당에 나가 달을 보며 시를 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청아하여 감시하던 사내들마저 잠시 넋을 잃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조대감 일파를 향한 조롱이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무언의 시위였다. 한편 궁궐로 돌아온 이연은 서석주라는 이름을 되뇌며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의 앞에 나타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관에게 명하여 이번 과거 시험의 시관들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부정 입학이나 청탁이 통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왕과 가짜 선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달을 바라보며 다가올 운명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윤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서윤이 자주 들르던 헌책방의 주인 노인이었다. 노인은 서윤을 은밀히 불러내어 낡은 서책 한 권을 건넸는데 그 책의 갈피 사이에는 조대감의 비리 장부 사본의 일부가 숨겨져 있었다. 젊은 선비, 자네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건 진즉 알고 있었네. 이것이 자네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이 나라를 위해 써주게. 노인의 눈빛은 깊고 그윽하여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고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다. 이제 칼자루는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이것을 터뜨린다면 조대감의 목을 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자신 또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서윤은 장부를 품속 깊이 숨기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한양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녀의 도포 자락을 휘날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단단히 땅을 디디고 섰다. 다가오는 전시는 단순한 과거 시험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과 가문의 명운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전장이 될 것이었다. 궁궐에 정전정된 앞들, 인정전, 렌정된 거대한 북소리가 둥둥 둥 하고 3번 울려 퍼지자 서윤의 심장은 마치 그 북가죽이라도 된 양 격렬하게 요동쳤는데 이는 단순히 시험에 대한 긴장감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옷소매 속에 숨겨진 조대감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비리 장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수백 명의 과식, 합격자들이 도열한 가운데 붉은 골룡포를 입고 익성관을 쓴 왕이 어좌에 오르는 순간 서윤은 숨이 닿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멀리서나마 훔쳐본 롱안은 다름 아닌 지난밤 수표교 위에서 자신과 함께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던 그 이름 없는 선비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왕이었다니 내가 감히 지존지순 앞에서 세상을 논하고 술을 나누었단 말인가? 서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바지자락을 움켜쥐며 갈 곳 잃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성군이라면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올리는 이 상소문 같은 답안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시험의 시제가 내걸리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는데 논시패런 집이 즉 지금 시대의 패단을 논하고 그 해결책을 구하라는 왕의 파격적인 주문이었다. 이는 마치 서윤을 위해 준비된 무대와도 같았으니 그녀는 붓을 들어먹을 듬뿍 찍은 뒤 주저함 없이 화선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유생들이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거나 눈치를 살피는 동안 서윤의 분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때로는 칼을 휘두르듯 거침없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순히 추상적인 도덕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품속에 숨겨온 장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구체적인 수치와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어느 고을에서 얼마의 세금이 착복되었는지, 어떤 관리가 누구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샀는지,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 흙을 파먹다 죽어가는 참상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써 내려갔다. 그녀의 글씨는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힘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듯 했고, 먹물은 마치 피처럼 붉게 느껴질 만큼 강렬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 앉아 시험을 감독하던 조대감은 유독 한 유생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았는데, 그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조연을 망신 주었던 서석주임을 알아보고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재주를 피우려 드는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놈의 답안은 내 손에서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조 대감은 미리 포섭해둔 시관도 승지에게 눈짓을 보내어 서석주의 답안을 낙방시키라는 은밀한 신호를 보냈으나 운명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왕이연이 갑작스럽게 어저에서 일어나 시관들이 채점하기도 전에 유생들의 사이를 거닐며 직접 답안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었다. 예고 없는 왕의 행동에 만조백관이 당황하여 술렁거렸으나 이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서윤이 써 내려가는 문장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다가 이내 그 내용의 방대함과 적나라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이 글을 쓴 자는 고개를 들라 왕의 나직하지만 위엄 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서윤은 붓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수표교에서의 기억과 눈앞의 과감한 유생이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자네는 수표교의 그 선비가 아닌가? 왕의 물음에 서윤은 절을 올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하, 소신 서석주라 하옵니다. 미천한 몸으로 용안을 뵙게 되어 황공하오나 오늘 소신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입신양명을 위함이 아니오라. 나라를 좀먹는 간신배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기 위함이옵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고 조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비리 장부를 꺼내어 머리 위로 높이 받쳐들었다. 이것이 그 증자이옵니다. 조대감과 그 일파가 저지른 만행이 이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그 순간 조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하, 저놈은 미친 잡놈이옵니다. 감히 신성한 과거장에서 조정의 대신을 모함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려 하다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목을 베어야 마땅하옵니다. 조대감의 호통에 당황한 금군들이 창을 겨누며 서윤에게 달려들려 하자 이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차갑게 일갈했다. 멈추어라. 짐이 아직 묻고 있지 않은가. 조대감은 어찌하여 저 증자를 보기도 전에 두려워하는가. 왕의 비호에 힘을 얻은 서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전하, 이 장부에는 조대감이 매관매직하고 국고를 횡령한 내역뿐만 아니라 3년 전 저의 부친서 대감을 모함하여 유배 보낸 거짓 상소문의 초안까지 들어있사옵니다. 부디 굽어 살피시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소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눈이 뒤집힌 조연이 갑자기 금군의 칼을 빼앗아 들고 서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이 죽일 놈,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을 멸하려 드느냐. 조연의 기습적인 행동에 누구도 미처 말릴 새가 없었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으나 조연이 휘두른 칼끝이 그녀의 가끈을 끊고 상투를 스치고 지나갔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가시 바닥으로 뒹굴었고 단단히 틀어 올렸던 상투가 풀어지며 검고 긴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어깨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도포자락 위로 흘러내린 탐스러운 머리카락, 가느다란 목선, 그리고 공포와 결의가 뒤섞인 그 아름다운 얼굴은 영락없는 여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여인이라니? 왕이여는 너무나 큰 충격에 뒷걸음질치며 비틀거렸고 조 대감은 이때다 싶어 쾌재를 부르며 삿대질을 해댔다. 보십시오, 전하. 저것은 사내도 아닌 계집이 감히 국법을 어기고 신성한 과장을 더럽힌 대역 죄인이옵니다. 남장을 하여 임금을 속이고 조정을 능멸하였으니 이는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중죄이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유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으며 대신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서윤을 처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윤은 풀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해진 얼굴을 드러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왕을 향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으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련함이 느껴졌다. 드디어 아버지를 위한 할 말을 다했다는, 비록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었다. 이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수표교에서 나누었던 그 깊은 대화, 나라를 걱정하던 그 우국충정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난세의 인재라 믿었던 그가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그를 괴롭혔다. 배신감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진정 여인이었단 말이냐?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느냐? 서윤은 고개를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왕을 올려다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전하,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이옵니까?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병든 동생을 살리기 위해 소신은 여인의 삶을 버리고 사내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법도는 여인의 벼슬길을 막았으나 충심과 효심에는 남녀가 따로 없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 목숨은 여기서 끊어질지라도 부디 저 장부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서윤의 처절한 외침은 거란을 숙연하게 만들었으나 조대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군들에게 명령했다. 저 계집을 당장 포박하라. 뭣들 하느냐, 어명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참수하여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금군들이 창을 들이대며 서윤을 에워싸고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서윤은 눈을 감고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고향에 두고 온 병든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유배지의 아버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져 흙을 적셨다. 그때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어라. 이현이 어저 앞에 보검을 뽑아들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온 것이었다. 그는 서윤을 겨누고 있던 금군의 칼을 자신의 검으로 쳐내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서슬퍼런 왕의 기세에 금군들은 기겁하며 물러섰고 조대감마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이현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조대감을 그리고 만조백관을 둘러보았다. 이 나라의 법도가 무엇이냐? 인륜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냐? 충신을 죽이고 간신히 득세하는 것이 법도라면 짐은 오늘 그 법도를 깨뜨릴 것이다. 왕의 검끝이 허공을 가르며 조 대감을 겨누었고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왕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풀어 헤쳐진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과연 왕은 국법을 어긴 여인을 살리고 간신을 처단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왕권마저 위협하는 거대한 반발에 부딪혀 무너질 것인가?
운명의 칼날은 이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격여 누워졌다. 인정전 앞들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긴장감은 왕이현의 서슬퍼런 일갈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으나 그 파편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남아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있었다. 이현의 칼끝이 조대감의 목을 겨누고 있는 그 숨막히는 순간 하늘에서는 마치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지켜보듯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내리쬐어 서윤의 풀어헤쳐진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조 대감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전하, 어찌 미천한 계집의 말만 믿고 충신을 의심하시옵니까? 전혀는 요물입니다. 국법을 어지럽힌 대역죄인이란 말입니다. 라고 악을 썼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자의 비굴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현은 싸늘한 눈빛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서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피 묻은 장부를 집어들었다. 충신? 내 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참으로 역겹구나. 이 장부 속에 적힌 백성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네가 국법을 논할 자격이 있더냐? 왕이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바람에 넘겨진 종이들 사이로 빼곡하게 적힌 수탈의 기록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형조 판서와 의금부 도사들이 왕의 눈짓을 받고 달려나와 조대감과 그의 아들 조연을 포박하자 그들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연은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내년이 우리 가문을 망쳤다.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며 독설을 퍼부었으나 서윤은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병든 동생의 고통이, 그리고 지난 3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수모가 저들의 뒷모습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깊은 숨을 토해내었다. 그러나 조대감 일파가 끌려나간 뒤에도 정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으니 그것은 바로 남장을 하고 과거장에 난입한 서윤의 처결 문제 때문이었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서윤은 다시금 죄인의 신분이 되어 차가운 박석 위에 무릎을 꿇고 왕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눈을 감고 있었으나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이현은 보검을 칼집에 꽂고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서윤을 덮치자 그녀는 바짝 엎드려 전하, 소인은 국법을 어기고 주상 전하를 기망한 죄인입니다.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오니 부디 아비의 누명만은 벗겨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히 청했다. 이현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털썩 소리를 내며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만조백관이 경악하여 웅성거렸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개를 들라 짐은 오늘 너를 죄인으로 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는 썩어빠진 조정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짐은 영영 눈과 귀가 먼 허수아비 왕으로 남았을 것이다. 왕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서름과 긴장이 일시에 풀리며 터져 나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국법은 국법이었다. 왕은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서석주, 아니 서윤이라 하였느냐. 네가 비록 큰 공을 세웠으나 여인의 몸으로 국법을 어기고 과거장에 들어온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허나 그 동기가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되었고 네가 밝혀낸 진실이 나라를 구했으므로 차명은 면하게 해주겠다. 왕의 판결에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이어지는 왕의 말은 그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서윤에게 명하노니 너는 오늘부로 관직에 나갈 수 없는 형벌을 내린다. 허나 내 아비서 대감의 유배를 풀고 관직을 복원시킬 것이니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 병든 노모와 동생을 봉양하고 아비를 모시는 것으로 그 죗값을 대신하라. 이것이 짐이 내리는 벌이자 너에게 주는 상이다. 그것은
사실상의 방면이자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가문의 명예 회복을 의미하는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서유는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했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라고 외쳤다. 며칠 후 서윤이 갇혀있던 임시 거처의 문이 열리고 그녀는 다시 여인의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은 채 궁궐문을 나섰다. 댕기머리를 곱게 닦고 옥색 치마저 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가 규수였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붓끝처럼 예리하고 기품이 서려 있었다. 궐 밖에는 유배지에서 풀려난 아버지가 폼쑥해진 얼굴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병색이 완연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석주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유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서대감은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며 고생했다. 내 딸아.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그 모진 풍파를 다 겪었구나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석주는 누나의 손을 꼭 잡고 누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누나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라고 속삭였고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동생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재회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시울마저 붉히게 만들 만큼 애절하고도 아름다웠다. 그때 궁궐 쪽에서 한 내관이 달려와 서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전하께서 선왕자에게 전해드리라 하신 물건입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일전 수표교에서 왕이 주었던 낡은 부채와 함께 최고급 붓 한 자루 그리고 왕이 직접 쓴 서신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대의 붓은 칼보다 강하였고 그대의 마음은 매화보다 향기라웠다. 비록 궐 안에서 함께 정사를 논할 수는 없으나 그대가 있는 곳 어디든 나의 백성이 있고 나의 땅이 있으니 부디 그 붓을 놓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다오. 서유는 부채를 가슴에 품고 궁궐 쪽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비록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인연일지라도 그와 나누었던 교감과 신뢰는 평생 그녀의 가슴 속에 등불처럼 남아있을 것이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었다. 서윤의 고향 마을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온 마을을 향긋한 꽃내음으로 채우고 있었다. 서대감은 복권되어 다시 조정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건강을 핑계로 사양하고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고 동생 석주는 서윤의 정성 어린 간호와 좋은 약재 덕분에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서윤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여 관복을 입지는 못했으나 그녀의 명성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규방의 제갈공명이라 불리며 인근의 선비들조차 그녀에게 가르침을 청하러 오곤 했다. 그녀는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성별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배움을 원하는 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으니 그녀의 마당은 언제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유는 마루에 앉아 흩날리는 매화 꽃잎을 바라보며 붓을 들었다. 화선지 위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가 한 편의 시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짙어야 별이 빛나는 법. 붓을 꺾어 칼을 만들었으나 이제 그 칼을 녹여 꽃을 피우노라. 그녀가 글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자 때마침 불어온 봄바람이 꽃잎을 실어 날라 화선지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글에 찍어주는 붉은 낙관과도 같았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떡을 찌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서유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꿈꾸었던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고 능력이 있는 자가 쓰임을 받으며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소박한 행복. 그것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진짜 세상이었다. 먼 훗날 역사는 서윤의 이름을 최초의 여성 유생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민담과 야사의 속에서
그녀는 매화 선비라는 이름으로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하며 용기를 얻었고 그녀가 남긴 글들은 암암리에 퍼져나가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왕이헌 또한 성군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룩하였는데 그가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신문고를 설치한 것은 젊은 날 수표교 위에서 만난 한 이름 없는 선비와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서윤의 집 기와지붕을 물들였다. 서윤은 탄마루에 앉아 동생 석주가 읽는 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겨울의 삭풍이 아닌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바람만이 가득 차올랐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 비로소 맞이한 진정한 봄날이었다.